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과 기업가들이 재활용을 차세대 사업으로 삼고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플라스틱 재활용이 그리고 순환 경제가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새로운 산업이자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은 물건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고 모양이나 특성을 바꾸기도 쉽기 때문에 나무와 금속의 완벽한 대체품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플라스틱을 쓰다 보니 이젠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이 때문에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탄생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당구가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가 됐고 덕분에 상하로 만들던 당구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었죠. 이 때문에 코끼리 밀렵과 더불어서 상하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북이의 등껍데기인 귀각, 코뿔소의 뿔, 산호 등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치품의 소재로 남획되어서 씨가 마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이런 사치스러운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9세기에 급격히 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야생동물들의 절멸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지금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개발되면서 그야말로 플라스틱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19세기를 강철의 시대라 부른다면 20세기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어요. 플라스틱은 너무나도 혁신적인 소재였습니다. 가볍고 저렴하고 변형하기 쉽고 안정적인 데다가 어떤 물질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적인 특성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인류가 나무와 금속, 유리 등으로 만들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플라스틱이 다 대체해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고 훨씬 많은 금속과 유리를 써야겠죠. 게다가 더 비싸고 더 무거웠을 거고요. 사실상 인류의 풍요를 불러온 신물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압도적인 장점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소재인데다가 가격까지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에 쓰고 버리는 일회용의 시대를 만든 거죠. 1955년 8월 미국 라이프 매거진에서 쓴 버리는 생활이라는 기사는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아끼고 절약하고 물려받아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쓰고 버리는 소비 지향적인 시대가 되었다는 상징이었죠. 그로 인해 자연물을 대체하면서 자연물의 소비와 남획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린 플라스틱은 막대한 소비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염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연물과 달리 쉽게 썩거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더해져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4억 5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고 또 매년 3억 5천만 톤 이상이 버려지고 있죠.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중은 고작 10%도 안 되고요. 그야말로 인류의 번성을 불러온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덕분에 플라스틱 재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순환 경제가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가 환경 문제와 더불어 폐기물 감축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잠재성이 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죠? 플라스틱에서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내서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는 게 정석이죠. 아마 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배출한 플라스틱은 수거 후에 재활용 업체로 보내집니다. 먼저 들어온 후에 분류 과정을 거쳐요. 수거된 플라스틱을 재질과 색상, 형태, 오염도에 따라서 전부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생수나 음료수 용기는 몸통은 페트, 뚜껑은 HDPE라고 해서 고분자 폴리에틸렌으로 서로 다르죠. 같은 플라스틱이어도 이 둘은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각각 재활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분리를 했었지만은 요즘에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선별을 하기도 하죠. 미국이나 유럽 등의 거대 재활용 업체들 중에서는 AI 기술과 딥러닝을 통해서 광학 센서로 각각의 플라스틱의 모양과 크기, 오염도를 식별해서 빠르게 분류하기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AI의 물결이 바로 이런 곳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재질, 비슷한 색깔, 비슷한 오염도에 따라서 분류한 플라스틱은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오염물질이 적게 유입될수록 재활용으로 만든 플라스틱의 질도 더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량 세척은 그 공정의 특성상 완벽히 세척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때문에 투명한 생수 페트가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재활용 효율이 좋은 거죠. 애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오염도가 낮은 데다가 투명한 색깔에 배출량도 많으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분리 배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배출 방법을 지키는 것이 선별 과정에서의 양질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한 플라스틱은 파쇄와 분쇄 과정을 통해서 잘게 부순 후에 녹여서 펠릿으로 압축시킵니다. 그리고 이 펠릿을 원료로 해서 다양한 재활용 플라스틱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생수병으로 쓰이는 페트를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스포츠 패션 브랜드들이 바로 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 운동복이나 신발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땀의 배출이나 통기성에서는 폴리에스터가 정말 우수하거든요. 또 HDPE 같은 경우에는 세제품 같은 비식품 액체를 담는 용기로도 많이 재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재활용이 현재 전 세계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계적 재활용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계적 재활용은 아주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나 하면은 재활용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분리배출 과정에서 귀찮더라도 깨끗이 씻어서 다 나눠서 배출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다운사이클링 이슈입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잘게 부순 플라스틱을 녹이고 펠릿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플라스틱의 구조의 변형이 가해지면서 품질과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다운사이클링을 하죠. 결국 시간이 흐르고 재활용을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재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방식이 바로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플라스틱을 수거한 후에 분류를 하고 파쇄와 분쇄 과정을 거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이후 촉매 등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원래의 원료 등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화학적인 방법으로 플라스틱 자체를 분해시키는 방법들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의 장점은 서로 다른 플라스틱들이 섞여 있거나 오염되어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화학적인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원재료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사이클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꿈의 기술이자 완벽한 재활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명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경제성이에요. 화학적 재활용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는 정도거나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많죠. 이 때문에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기껏 만든 플라스틱들도 비싼 거였어요. 플라스틱이 20세기를 지배하는 물질이 되고 사실상 끝없는 소비를 불러올 수 있었던 건 압도적인 경제성 덕분입니다. 활용도는 높은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재생 플라스틱의 성공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적당히 비싸면 그래도 환경을 위한 명분으로라도 쓸 수 있겠지만은 확 비싸버리면 그냥 새로 만든 저렴한 플라스틱을 택하지 재생 플라스틱을 택하진 않거든요. 화학적 재활용의 방식 중에서도 대표적인 열분해 방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플라스틱을 무산소 조건에서 400도 이상의 열로 가열하면 플라스틱이 분해되어서 열 분해유와 가스 등으로 분리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위해서 가열을 한다는 건 여기서 또 연료 비용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활용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열분해유를 정제해서 나프타로 만들고 이 나프타를 분해 설비에 넣어서 에틸렌과 같은 물질들을 뽑아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으로 열분해 재활용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와 운영비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이게 또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인 해중합 방식도 장점만 보면 거의 완벽하죠. 촉매를 이용해서 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플라스틱 원재료로 환원시키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원유에서 생산한 새 플라스틱 원재료와 동일한 품질이 나옵니다. 게다가 촉매를 통한 분해다 보니 오염도나 복합 플라스틱 인지도 중요치 않고요. 문제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기술이라 비싸다는 거죠. 그냥 원유를 정제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니까요. 화학적 재활용은 이 모든 것들이 대규모 설비와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의 유명 화학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이게 어렵긴 하지만은 경제성 있는 재활용 공정을 완성한다면 전 세계의 플라스틱 순환 경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3억 5천만 톤 이상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각국 정부와 기관에서 플라스틱 재활용과 지속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속 성장할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게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야말로 재활용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업들도 최근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SK케미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등이 각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차세대 시장 확보 외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죠. 현재 중국 화학업계가 증설을 통해 막대한 양의 화학 제품을 쏟아내면서 국내 화학업계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으로는 도저히 승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재생 플라스틱 양산에 성공한다면 중국 기업의 가격 공세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거니까요. 주요 선진국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가격이라면 재활용을 통해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을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된 거죠.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더 없는 풍요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많은 환경 문제도 던져주었죠. 이제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지만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현대인들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재활용과 순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또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서 빨리 새로운 재활용 기술들이 등장해 더 많은 플라스틱들이 재활용되고 재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 시장을 차지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때까지 슬기로운 플라스틱 분리배출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딜레마를 해결하라였습니다.